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드론 전쟁이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 시설을 상대로 주당 1000대가 넘는 샤헤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값싼 쿼드콥터와 심지어 자체 장거리 드론으로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지휘관들과 전술가들에게 수학적인 난제가 생겼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로 5만 달러 드론을 격추하는 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한편 기존의 대공 방어 시스템은 약 860마일에 달하는 전선 전체에 걸쳐 얇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양쪽으로 수십 마일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년간 우크라이나는 이 수학적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초기 보고가 맞다면 이번 최신 해결책이 우크라이나가 드론 문제에 찾은 가장 세련된 답일 수 있습니다. 썬느이라는 이름의 레이저 무기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애틀랜틱,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엔지니어들이 2년 동안 조용히 개발해온 무기의 현장 시연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인 3월 10일, 우크라이나 언론인 안드리이 사플리엔쿠가 실제 러시아 표적을 상대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례적인 가장정든 무기가 담긴 전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무기는 러시아 드론을 조종자와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절단해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드론이 통제력을 잃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군용 드론이 촬영한 그 영상에는 공중에 떠있는 빛나는 구체처럼 보이는 빔이 포착됐는데 이는 대부분 카메라 각도와 빛 반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지향성 레이저빔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과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유망한 신무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썬레이는 2022년 2월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세 번째 레이저 무기입니다. 첫 번째는 트리존으로 우크라이나어로 삼지창을 의미합니다. 이 무기는 2025년 초에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가 고도 2km 이상의 공중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슬림비로. 이 시스템의 기술 사용 역시 도입 당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출력과 유효 사거리 등 비교적 상세한 정보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썬레이의 공개는 사실상 아무런 홍보도 없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정보는 기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대 출력, 공식 최대 사거리, 실제 현장 성능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 부족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된 것은 이 무기의 물리적 형태뿐이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레이저 같은 에너지 무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거대한 장치도 없고 트럭 크기의 발전기도 없으며 강화된 벙커에서 빛나는 콘솔을 감시하는 기술자 팀도 없습니다. 디 애틀랜틱에 따르면 썬레이는 양쪽에 카메라 2대가 달린 아마추어 천체 망원경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체 시스템은 일반 자동차 트렁크에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시연 중에는 픽업 트럭 보닛 위에서 작동되었습니다. 무기가 발사되었을 때 혹은 적어도 발사 명령이 내려졌을 때 수백 야드 떨어진 곳에 떠있던 드론이 불타기 시작했고 몇 초 만에 불길을 그리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무기 자체는 사실상 소음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으며 사용할 탄약도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세부 사항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핵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요격은 발사할 때마다 비용이 듭니다. 각각의 요격 미사일 자체가 제조, 조달,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한 작은 미사일입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순수하게 전자적이거나 드론 기반이 아닌 대드론 대응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에 자연스러운 한계가 생겼습니다. 본질적으로 드론 자체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드론이 조종사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해체하려고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광섬유 드론의 경우 물리적인 연결을 끊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썬레이와 같은 레이저 무기의 경우 전력만 공급된다면 거의 비용 없이 계속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레이저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수백 개의 표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자체는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고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 항공기나 고위력 순항 미사일에만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계산은 산업적 소모전으로 정의되는 분쟁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몇 초 만에 드론을 점화시키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빔에 대한 설명이 익숙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트렉은 1960년대 대중들에게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 호 승무원들은 에너지빔을 발사해 표적을 기절, 무력화, 분해할 수 있는 페이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스타워즈에서는 터보레이저, 행성 방어대포, 그리고 행성 전체를 증발시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데스스타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장르는 60년 동안 총탄이 아니라 빛으로 파괴하는 무기를 상상해왔습니다. 물론 선레이는 데스스타의 능력이나 단단한 금속 선체나 탱크를 파괴할 수 있는 페이저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충분한 에너지를 아주 작은 지점에 집중시켜 작은 표적을 가열하고 파괴하는 기본 개념은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선레이가 해야 할 일은 몇백 야드 거리에서 작은 드론의 전자장치를 과열시키거나 얇은 탄소 섬유 프레임을 태우는 것뿐입니다. 공상과학 무기와 실제 무기 뒤에 있는 물리학은 규모만 다를 뿐이며 바로 그 작은 규모가 매일 드론 군집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연된 능력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2월에 촬영된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작은 드론이 발사되어 몇백 야드 떨어진 거리까지 날아갔습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드론을 추적했고 카메라는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조종사가 발사 명령을 내린 지 몇 초 만에 드론은 그대로 불타오르며 떨어졌습니다. 3월에 촬영된 영상은 또 다른 차원을 더해줍니다. 그 경우에는 무기가 드론 자체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조종사와 드론을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결이 끊기면 드론 자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이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전원과 연결이 끊기면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체를 태워서 격추시키는 것보다 더 세련된 방식의 격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은 조용하게 무력화되고 불타는 파편으로 인한 부수적인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괴되는 것은 이미 환경 문제로 여겨지는 케이블뿐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매우 통제된 상황에서 실제 전장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소 비약일 수 있지만 그 유용성의 기본 원리는 확실합니다. 러시아군은 대기 드론이라 불리는 무인기를 점점 더 많이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선 근처에서 맴돌거나 대기합니다. 긴 광섬유 케이블에 연결되어 신호를 조종사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GPS를 완전히 우회하고 전자 교란에도 저항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샤헤드 드론이나 상업용 쿼드콥터에는 효과가 있는 기존의 전자교란이나 GPS 스푸핑이 물리적인 선을 통해 직접 조종되는 드론에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케이블을 겨냥해 몇 초 만에 태워 끊을 수 있는 메이저는 기존 어떤 시스템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위협 수준이 비교적 낮은 쪽에서는 수류탄을 투하하거나 성형 작약 탄두를 장착하도록 개조된 소형 상업용 쿼드콥터가 이 전쟁의 대표적인 전술 무기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전선 곳곳에 보병 진지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저렴하고 수가 많으며 기존 무기로 격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탐지된 후 몇 초 만에 하늘에서 조용히 드론을 태워버릴 수 있고 운용자의 위치를 드러내는 소리도 내지 않으며 탄약도 소모하지 않는 전방어 레이저는 중대나 대대급에서 매우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하고 발전기로 전원을 공급한 뒤 AI 추적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하게 하면 됩니다. 방어선에 접근하는 모든 소형 FPV 드론이 잠재적인 교전 대상이 되며 각 교전에는 사실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이 선레이의 이야기를 놀랍게 만듭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레이는 약 2년 동안 개발되어 왔으며 프로토타입 제작에 몇백만 달러가 들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양산 모델의 예상 단가도 수십만 달러에 달합니다.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미국 해군의 헬리오스 시스템입니다. 헬리오스는 고에너지 레이저와 통합 광학 눈부심 장치, 감시 기능을 의미합니다. 헬리오스는 2018년에 체결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에 따라 록히드 마틴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개발 계약 비용만 해당되는 것이지 함대 전체에 시스템을 배치하는 단가가 아닙니다. 옵션과 후속 작업을 포함한 전체 헬리오스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분석에서는 잠재적인 총 비용이 10억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며 우크라이나의 시제품이 거의 확실히 따라올 수 없는 출력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선 근처에서 소형 드론을 격추하는 등 구체적 임무에는 우크라이나 시스템이 더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계산은 선레이를 서방에서 개발된 2025년의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독일의 라인메탈과 NVDA는 최소 2019년부터 함선 탑재용 레이저 실증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그 프로그램은 1년간의 해상 시험과 100회 이상의 실사격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위원회는 이미 시연기 단계에만 4억 6,200만 유로, 현지 환율로 약 5억 4,8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상 비용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주의 일렉트로옵틱 시스템스사는 100kW급 아폴로 레이저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무기는 지난해 8월 네덜란드가 구매자로 나서면서 이 종류의 레이저 시스템으로는 최초의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들은 신뢰성, 상호 운용성, 그리고 장기 사용 요건 등 서방의 까다로운 조달 프로그램 기준에 맞춰 제작된 성숙하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비용과 개발 기간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방의 시스템들을 좀 더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저희는 군사기술의 주요 발전을 다루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의 썬레이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최전선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특정 드론 위협에 효과적인 저렴한 무기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결국 썬레이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전략적 의미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대 방공망은 다층 구조로 패트리어트 같은 장거리 시스템이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방어합니다. 중거리 시스템은 중간 거리에서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보병팀이 기관총, 전자전 장비, 즉석 드론 포획망을 이용해 다른 모든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드론 군집 위협에 대응합니다. 썬레이는 그 근거리 방어망 안에 조용히 탄약 없이 배치되어 우크라이나가 항상 보충하느라 애쓰는 미사일 재고를 소모하지 않는 전 방어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만 달러의 가격이 책정된 양산형 모델은 이 무기를 여당과 대대진지 전역에 널리 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당한 수량만으로도 적척선을 따라 분산 배치된 썬레이 유닛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의 근거리 드론 방어 능력에 의미 있는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쟁의 주요 재정적 부담 중 하나였던 요격 미사일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썬레이의 개발 경로 또한 다소 독특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전시 혁신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 2월에 공개되기 약 2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2024년 초, 러시아가 샤헤드 공습을 극적으로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방공 예비력이 이미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썬레이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수년에 걸친 개발 단계나 제조 입찰 과정, 의회의 승인 논의, 10년에 걸친 테스트와 같은 여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요성을 파악하고 바로 제작을 시작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의 기자에게 시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능을 갖출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갔습니다. 서방에서 유사한 지향성 에너지 프로그램이 진행된 방식과 비교해 보십시오. 미 해군의 레이저 무기 개발 노력은 여러 형태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독일의 함정 탑재 레이저 시연기는 최소 6년 이상 개발되어 왔지만 아직 실전 배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드래곤 파이어 프로그램은 2024년 1년의 시험에서 자체 레이저 무기를 성공적으로 시연했으며 2017년부터 개발되어 왔습니다. 서방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복잡하게 연계된 구조에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며 30년 동안 운용될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훨씬 느린 방위 조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위협이 진화하는 속도와 사실상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방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표준 개발 주기를 마칠 때쯤이면 러시아 드론 엔지니어들은 이미 두세 세대의 설계 개선을 도입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완벽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를 낼 만큼 충분한 수량의 쓸만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주요 발전을 이끌어낸 문화이며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요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시 방위 산업은 장기적인 내구성이나 상호 운용성 또는 조달 담당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산업은 샤하드의 다음 공격 전에 전장에 신속히 투입할 무언가를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잠재적 문제가 있습니다. 시연에서는 수백 야드 거리에서 소형 드론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3월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비슷한 거리에서 케이블 절단 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실제로 방공 계획에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얼마입니까? 어떤 전력 등급에서 작동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의 안개, 비, 먼지, 연기 등에서도 이 시스템의 성능은 어떤가요?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과 정지해 있는 드론을 비교했을 때 이 시스템은 얼마나 신속하게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까? 랜드 연구소는 2025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비교적 미성숙하며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적된 한계점들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상당한 전력과 인프라 요구, 가시선 밖의 표적을 공격할 수 없는 점, 그리고 맑은 대기 조건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에너지는 수증기, 먼지, 에어로졸에 의해서도 분산됩니다. 테스트 중에는 시스템이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이러한 테스트는 대개 맑은 하늘이나 제한된 악천 후 시뮬레이션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력 밀도에 물리학이 부과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수백 야드 거리에서 제자리 비행 중인 작은 쿼드콥터를 격추시키려면 짧은 시간 동안 작은 표적에 집중된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속 110마일로 비행하는 샤헤드 136을 거의 1마일 거리에서 격추시키려면 더 많은 에너지, 더 정밀한 추적, 그리고 표적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선네이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 보이기 제케는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이를 가까운 거리의 소형 무인기만을 상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사소한 단점이 아닙니다. 샤헤드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민간 생활,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에 가장 누적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무기입니다. 이 드론들은 한겨울에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암흑 속에 빠뜨렸고 발전소와 변전소를 파괴했으며 집에서 잠을 자던 민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선레이가 샤헤드 요격에 실패하면 우크라이나의 아이언돔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거리 드론 위협에 대한 특정 지점 방어 도구가 될 것이며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층화된 시스템의 중심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계층화된 시스템이야말로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자국의 방공 개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묘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새로 임명된 공군 두 사령관 파블로 옐리자로프에게 주요 기반 시설 위에 통합된 국가 방공돔을 구축하라는 임무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관계자들도 매우 촉박하다고 인정하는 일정인 2026년 여름까지입니다. 구상된 그 돔은 근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 네이 타입 레이저 시스템과 CDIS를 결합하게 됩니다. C와 나우디에서 개발한 자율 요격 드론 시스템은 요격 드론을 수직으로 발사하고 탑재된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표적까지 유도합니다. 또한 스카이폴의 P1선은 이미 1000회가 넘는 격추 전과를 보유한 재사용 가능한 요격 드론입니다. 서방의 패트리엇, 나삼스, 아이리스-T 등 제한된 미사일은 가장 어려운 표적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첨단 순항미사일 등 드론 요격기나 단거리 레이저로 막기 힘든 위협엔 고가 무기로 대응하고 저렴한 위협은 더 저렴한 방어체계가 맞습니다.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출력, 사거리, 기상조건에서의 성능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 사양들은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공개되어야만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드론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내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선내의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중요한 장애물을 극복한 매우 유망한 실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내내 기술적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역량을 거듭해서 입증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은 5년 전만 해도 극복 불가능해 보였으나 누구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서방 유사 프로그램보다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개념에서 현장 시험까지 2년 프로토타입 제작에 수백만 달러, 대량 생산 시에는 한 대당 수십만 달러입니다. 탄약 한 발도 쏘지 않고 운용자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시키는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서 몇 초 만에 소형 드론을 조용히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작은 이점들이 쌓이고 소모전의 냉정한 수치가 전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썬네이 등 시스템 중심의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를 알고 싶다면 우크라이나 방어 관련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전쟁 관련 무기와 전략, 결정 소식을 매일 받고 싶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